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창업 박람회 관람 설명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업 박람회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창업 박람회를 직접 참가하고 참석한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동안 정말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정말 무수한 회사들이 있었고, 그 흥망성쇠를 다 봤었죠. 2019년 3월, 사실상 이번 달에 열린 박람회가 2019년 첫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음으로나 양으로나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브랜드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람회를 주최하는 곳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협회도 있고 월드 전람이나 제일 전람 같은 10년 이상 박람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박람회 그 전시회 측에서 하는 박람회도 있고요. 지방까지 합치면 더욱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주최 측을 통해서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박람회 부스는 조립 부스와 독립 부스로 나뉩니다. 독립 부스는 박람회 주최 측에서 그냥 공간만 제공해주고 프랜차이즈 회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서 나오는 부스고, 조립 부스는 박람회 주최 측에서 구조물을 세워줘서 현수막을 걸어서 운영하는 부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삐까뻔쩍하게 좀 이쁘게 지어진 건 독립 부스, 좀 허름하게 현수막 걸고 나온 건 조립 부스. 한 부스가 한 칸인데 3m씩이고 그 한 칸의 참가 비용만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세 부스가 나온다고 예정했을 때 5, 600 정도 드는 거고, 독립부스로 지으려면은 또 이쁘게 꾸며야 되니까 1000만 원 이쪽 저쪽 또 투자해서 나오는 거죠. 부스비만 그렇고 또 상담자들이 상담하러 나와야 되니까 그 인건비, 배너랑 구조물, 그리고 도우미도 고용해야 되고 시식해야 되고, 뭐 인건비 주고 나면은 한 번 나올 때마다 1,5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박람회가 조금 다른 건 기존에 제가 보던 회사들이 대거 퇴장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나오던 업체들이 엄청 안 나오고 새로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실 작년 상황도 모르고 그 전 상황 더더욱 모르고 올해 박람회만 나온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난 박람회에 나왔던 업체들과 지난 몇 년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꼭 하셔야 될 일이에요. 지난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지금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일례로 작년 한 해만 해도 정보 공개서 등록 취소가 무려 1000개 브랜드가 넘습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위에 등록해야 되는 게 정보 공개서라는 건데, 그걸 가맹본부 스스로 취소를 했다는 건 스스로 가맹사업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 정보 공개서를 취소한 브랜드들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없어진 신생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포기한 브랜드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알만한 브랜드들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경기도 경기겠지만 그만큼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프랜차이즈 회사 차려봐야 수익은 안 나오고 규제는 심해지고 점주들의 공격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내려놓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프랜차이즈 회사 하나가 무너지면은 가맹점들은 자연 도태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조금 큰 회사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신고하면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를 선택하셨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만큼 큰 회사보다 창업 비용이나 로열티나 기타 다른 것들이 다 저렴하고 그만큼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본사랑 같이 해나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본사가 다 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을 하시게 되면은 작년에 본사가 없어져서 무너진 가맹점들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줄어들고 유통업체들이 많이 보여요. 원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통업체가 물건을 유통해서 가맹점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요즘은 아예 유통업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내버리고 가맹사업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물류를 공급하는 데는 좀 더 경쟁력 있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노하우가 없이 물건 공급의 경쟁력만 가지고 얼마나 가맹점을 이끌지는 회사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싸게 준다고 나중에 비싸질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맹 사업을 한다고 하고 회사 인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프랜차이즈 관리라는 게 사실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겠죠. 백화점에 나오는 브랜드들 중에서 연예인들이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연예인이 나와서 홍보를 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좋은 상권에 입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이 찾는 위치들은 대부분 유명 상권이고 그 중에서도 자리가 좋은 곳이 대부분이죠. 파는 음식들이 값 싸고 가성비 좋은 음식이고 작은 매장에서 팔고 있으니까 예비 창업자분들은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연예인이 나오면 대부분 유명 상권에 좋은 입지, 즉 비싼 자리입니다. 차리기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권리금이나 뭐 기타 수수료 같은 것들이 창업 비용 비중에 많이 차지를 합니다. 임대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야 오래 버티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홍보하는 아이템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박람회도 배달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고 공유 주방 여파로 한 매장 두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콜라보를 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은 평수에서 작은 월세에서 대박이 났다고 광고를 하죠. 근데 일단 그 광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예전부터 막 뻥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은 평수에서 대박이 났으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대박 매출일 때 그 당시 그 상권에 경쟁 업체가 몇이 있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아이템들,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떡볶이, 돈가스, 분식, 족발 뭐 이런 것들은 부담 없이 평소에 먹기 쉬운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을 때는 누구보다 많은 매출을 찍다가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점점 매출이 낮아져서 서서히 도태되는 가게들 정말 많아요. 물류를 공급하던 프랜차이즈 업체든 유통업체는 사실 매출이 낮아졌다고 망하진 않습니다. 가맹점 매출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경쟁자 없을 때 빨리 수익을 뽑아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경쟁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오르겠죠. 그러다 보면은 후속 돈가스집, 떡볶이집, 갈비, 삼겹살 배달집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그런 가맹점들은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배달이라는 게 같은 매출이라도 가게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다면 배달은 배달 광고비, 대행료, 포장비 뭐 이런 거 합치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은 어느 정도 돼도 내가 가져가는 게 실제 없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물류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어쨌든 매출이 나오니까 수익은 줄어들지언정 살 수 있지만 가맹점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초보 창업자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사람들 수요가 많은 꾸준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브랜드들, 이 브랜드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자신만의 기준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옆에서 보니까 또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호프집, 호프 브랜드, 술집 브랜드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그 생활 패턴들이 변하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술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핫플레이스라는 곳에서는 감성 넘치는 요즘 갬성이라고 하는데 감성 넘치는 젊은이 취향의 개인틱한 술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런 개인집들은 사실 창업 박람회에는 나오진 않겠죠. 어쨌든 예전에 프랜차이즈 술집 프랜차이즈가 트렌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프랜차이즈 술집 브랜드들은 확실히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호프 브랜드를 하겠다면 일단 최소 창업비용 3억 정도는 생각해야 그 동네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은 상권이 한정적이었는데 인스타나 SNS 이런 거 활성화가 되면서 상권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는 상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12시면 모두 영업이 끝납니다. 오후 4시부터 장사를 해서 10시까지 손님 받는 게 호프집의 패턴이면은 그러려면 작은 평수로는 도저히 회전이 안 돼요. 그러려면 최소 40평에서 50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나 작은 테이블에서 따닥따닥 앉는 거지 아파트, 주택가,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공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4, 50평 정도 해야 되고 그래도 테이블 20개에서 24개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두 바퀴 돌려봐야 매출 70만에서 80만 원인데 그거밖에 안 되는 평수가 또 작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무권리짜리라고 해도 보증 5천만 원만 잡아도 시설비로 2억은 무조건 나옵니다. 최소 3억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주류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하지 마세요. 3억이 있어도 조금 좋은 상권 들어가면 주류 대출 1억은 받아야 됩니다. 작은 평수로다가 돈도 없으면서 호프 브랜드를 하다가 정말 주류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정말 대출에 치여가지고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이 생겨가지고 망하는 집들도 많이 봤습니다. 호프 브랜드는
그러니까 너무 소자본이시라면은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일 많이 보인 아이템이 프리미엄 독서실인데 사실 3, 4년 전만 해도 토즈라는 브랜드만 보였던 독서실 사업이 지금은 수십 개가 넘는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실 저도 프리미엄 독서실을 한번 차려보려고 사실 컨셉까지 다 잡아놓고 점포 구하려고 송파구를 이잡듯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아, 정말 느낌이 쎄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프리미엄 독서실이나 프리미엄 만화방, 프리미엄 키즈 카페, PC방, 노래방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경험적 소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일반 소매업이라면 사실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직접 가야지만 소비가 발생하는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들입니다. 그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려면 일단 경쟁자들보다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일단 내 건물이 좀 많이 커야 됩니다. 제일 크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내 가게가 제일 잘 꾸며놔야 됩니다. 브랜드가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받쳐줘야 되고 인테리어든 그 내부 퀄리티가 좀 뛰어나야 돼요. 100평이 크고 50평이 작은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만큼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은 70평이 가장 클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100평도 작은 평수일 수도 있어요. 10년 된 목욕탕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새로 생긴 최신 목욕탕이 평수도 크게 생겼는데 10년 단골이라고 오래된 곳 계속 가실 건가요? 음식은 오래될수록 노포로 인정받지만 경험적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은 얄짤없이 고객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PC방이 2만 5천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1만 개 정도예요. 2만 5천 개에서 1만 개로 줄어들었으니까 과연 PC방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장이 줄어들었을까요? 당시에 30평에서 50평 작은 개인 PC방들 사이에서 기업형으로 100평 이상으로 최신 시설, 최신 인테리어, 최신 사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개인 PC방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신의 분양 건물을 임대를 놓고 싶은데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임대가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 건물에서 독서실, 만화방, 커피숍 하는 분들 이분들도 울고 싶은 분들 요즘 많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다가 점점 수익이 악화되고 내 돈 들여 투자를 더 했는데도 임대료 수준도 못 내고 이자도 버거워하는 건 뭐 이런 건물주들 요즘 굉장히 많죠. 근데 건물주도 아니고 세입자라면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많겠죠. 정말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에 걸맞는 분석력이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아보는 당신이 똑똑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회사들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의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박람회 등 각 브랜드 홈피드를 보게 되면은 가맹비, 로얄티 무료를 넘어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대출이자를 내준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순히 그저 뭘 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다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도대체 이 회사가 뭘 먹고 사는 회사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은 치킨이라도 같은 치킨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도 어떤 회사는 닭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 공급 회사라면은 또 어떤 회사는 닭 유통은 외주를 주고 술을 많이 팔아서 주류 백마진과 초기 인테리어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이름은 똑같이 걸어도 어떤 회사는 초기 인테리어 수익만 보는 회사라면 어떤 회사는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떡볶이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식자재를 전부 본사에서 주는 회사가 있다면 또 소스만 주고 나머진 다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일에 떡볶이 1,000원어치를 팔았을 때 본사에 400원어치를 공급을 받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 회사는 프랜차이즈 회사는 400원을 받은 거에 30%인 120원의 수익이 있다고 추론을 한다면 내가 하루 100만 원씩 한 달에 3천만 원 매출을 올렸을 때 본사는 1,200만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30%인 36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가맹점 하나 3천만 원 매출이 났을 때 360만 원의 순수익이 본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 가맹비 500만 원, 뭐 로얄티 몇십만 원 이런 거 안 받아도 한두 달이면 뽑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만일 석 달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다면 만일에 100평 기준 평당 50만 원씩 이윤을 남긴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 순수익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석 달치 임대료 1,000만 원 정도 포기한다 생각하면 임대료 3개월 공짜 뭐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단순히 뭘 해줘서 좋고 안 해줘서 나쁜 회사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뭘로 먹고 사는 회사인가 이 회사가.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즘은 전통적으로 10년, 20년 된 프랜차이즈 회사들 좀 많이 어려워요.
뭐 다들 어렵겠지만 큰 회사, 오래된 회사들이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수출 기업들도 이른바 최산성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 이른바 마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지도 않고 브랜드도 많지도 않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크지가 않았을 때 소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잘 나갔을 때 그때 우리 브랜드를 하려면 이 정도는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맹비도 많이 받고 로열티나 물류비도 많이 받고 뭐 그랬었어요. 그 유명 브랜드를 하려면 그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라는 뭐 창업자들의 인식도 있었죠. 근데 세상이 틀려져서 창업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불어닥치고 이제 새로 생긴 회사들도 조금 덜 수익을 보고 공급하고 뭐 그러면서 창업을 시켜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천편일률적인 브랜드를 이제는 조금씩 멀리하는 그 시점에서 전통적인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수익률이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라는 게 새롭게 개설을 해서 얻는 개설 수익과 뭐 인테리어 수익이나 뭐 기자재 수익이 이런 곳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물류로 수익을 얻는 물류 수익과 상표 사용과 뭐 매장 관리하고 광고를 맡아서 해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수익이 있는데 이 땅덩이가 좁은 대한민국에서 진작에 전국에 다 차버리니까 개설 수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고 경쟁자들이 많아져서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들면서 물류 수익이 줄어듭니다. 물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매장 두 브랜드 뭐 이런 콜라보 매장들도 생기는 거고요. 로얄티 부분도 요즘 갑질이 같은 뭐 시끄러운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받는 곳도 요즘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튼 큰 브랜드라고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그 점도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박람회를 보다 보니까 한 매장의 다브랜드 전략 이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이게 사실 요즘 강남에서 엄청 유행하는 공유 주방 컨셉인데 어차피 하나 차린 주방에서 서로 다른 아이템으로 조리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매장 하나에서 간판을 여러 개 단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간판은 떡볶이집이더라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앱에서는 뭐뭐 돈가스, 뭐뭐 김밥, 뭐 이런 독자 브랜드를 그곳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강남에서는 이미 한 매장에서 5개, 6개 브랜드로 배민 앱 광고를 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많을수록 그만큼 광고비도 급증하고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배달 수요라는 게 불규칙해요. 그 불규칙한 속성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운영하는 주인장의 운영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두 브랜드를 할 만한 상권이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은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는 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시라면은 공유 주방 컨셉의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다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평소에 보지 못한 새로 생긴 아이템. 뭐 요즘은 예전엔 뭐 소고기, 돼지고기집 많으니까 뭐 양고기 컨셉이 나온다든지 뭐 요즘은 뭐 중국식 샤브 뭐 허거가 뭐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아이템들인데요. 경쟁은 적겠지만 그 새로 생긴 아이템은 일단 유행을 넘어서 일단 안착하길 바래야 됩니다. 안착을 하면서 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질 않길 바래야 돼요. 새로 생긴 아이템은 일단 아이템별로 개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맛있어서 또 올 거라든지 한 번쯤은 올 거라든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무언가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요가 있어야만 성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과거 30년 전에 베트남 쌀국수라는 아이템이 압구정동이 아니라 강남역에 들어왔다면 아마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한 압구정 부촌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유학이라든지 여행을 하면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아는 척하고 수용을 하면서 주요했던 거죠. 뭐 내가 베트남 가서 뭐 해장은 저 쌀국수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남들이 못했던 거를 자신들이 먼저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었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남역은 강남에 있지만 사실상 수도권의 모든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지 새로운 걸 리드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핫한 수요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 브랜드들 중에서 강남역에서 1호점 했다가 안 돼서 철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메뉴로 예를 들면은 분식집에서 정말 맛있는데 항상 실패하는 메뉴가 있어요. 바로 그 멸추김밥, 뭐 멸치김밥 뭐 이런 건데
김밥에 멸치볶음이랑 청양고추 다져서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건 브랜드별로 개발을 많이 하는데 먹을 때마다 메뉴 개발 시점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먹어보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데 근데 고객들은 선뜻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야심차게 내놨다가 기본 김밥과 참치김밥한테 맨날 밀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 오늘 얘기가 긴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좀만 참으시고요. 그 다음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는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일단은 이번에 나온 브랜드들 보면은 모두 한 잔에 2,000원 미만의 저가 커피인데, 일단 커피숍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가 커피는 일단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골목골목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사실상 공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몇 군데가 그렇게 가맹점을 하고 있어요. 커피를 팔아서 내 인건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커피 가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따로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려워요. 예, 조금만 알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군 단위 시골로 간다면 추천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싸고 그 동네는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뭐 브랜드가 없는 곳이고 특히 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뭐 인구가 한 5만 명도 안 되는 군 단위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아직은 경쟁이 덜한 곳이니까요. 참고로 요즘 서울에서는 다시 작년에 대만 샌드위치가 유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대만 커피까지 결합을 해서 나온 브랜드들이 지금 유행을 또 타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줄을 세우겠지만 저가 커피도 처음에 그렇게 발전을 했다가 어느 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차 도태되는 걸 보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차 프랜차이즈나 이삿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뭐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걸맞는 플랫폼 아이템들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는 원리는 대리기사 원리랑 비슷해요. 대리회사에서 일할 대리기사를 모집하고 대리회사에서 광고해서 일 따내면 대리기사님들한테 일을 주는 구조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세차를 하면은 세차 프랜차이즈, 작은 트럭 가지고 이삿짐을 옮기면 이삿짐 프랜차이즈.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업종들이고 본사를 잘 선택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 구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많으면 힘들겠죠. 그리고 본사의 이런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명확한 가맹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4시간 들여서 하는 거고 물리적인 시간 관계상 뭐 하루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십 건씩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한 번 할 때 단가가 좋으면 돈을 벌 거고 경쟁으로 단가가 줄어든다면 뭐 그건 최저임금이랑 비교해서 나의 수익을 판단해 보면 되겠죠. 일단 개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나름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주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알아볼 것도 많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무엇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일말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